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습니다. 전당대회에서 그때 정말 30대 당대표가 되는 정말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? 본인이 수락연설을 이렇게 그때 한 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.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, 그걸 지켜보는 뭐 이런 것들을 따와서 이제 패러디를 한 것인데요. 이대로 됐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동안에 보여줘왔던 이준석 대표의 거친 생각들, 또 불안한 눈빛, 어떤 인성 논란, 품성 논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있어 왔지 않습니까? 또 그걸 불편하게 지켜봤던 국민들, 결국은 그게 결론이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. 쓸쓸한 탈당이다, 좀 불쌍해 보이는 탈당이다. 결국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망해야 본인이 그럴 수 있다, 뭐 이런 판단을 아마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여야의 어떤 극한 대결 상황에서는 아마 이 중도층도 거기에 눈을 돌릴 시간은 없을 것이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습니다.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하겠다,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참 오랫동안 내부 갈등을 빚어왔는데 뭐 종지부가 이제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. 12월 27일이 본인의 어떤 탈당 날짜를 잡은 것도 2012년인가요? 그때 이제 이 박근혜 비대위가 발족을 할 때,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들어와서 비대위원이 됐던 그 날짜입니다. 정치 입문 날짜를 다시 또 본인이 국민의힘 탈당 날짜로 잡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뜻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. 2021년인가요? 6월 11일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때 정말 30대 당대표가 되는 정말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? 당시 나경원 뭐 이런 정말 이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물리치고 당시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58.8%, 나경원 후보가 28.3%, 뭐 당원 득표율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섰지만 워낙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어떤 표를 얻음으로 인해서 당선이 돼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. 그때 본인이 수락연설을 이렇게 그때 한 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,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,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,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. 여기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같죠? 이게 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. 임재범이 가수 너를 위해, 거기에서 이제 따온 것입니다.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, 그걸 지켜보는 뭐 이런 것들을 따와서 이제 패러디를 한 것인데요. 참 이 노래가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이대로 됐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참 거친 생각들, 그동안에 보여줘왔던 이준석 대표의 거친 생각들, 또 불안한 눈빛, 어떤 인성 논란, 품성 논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있어 왔지 않습니까? 또 그걸 불편하게 지켜봤던 국민들, 결국은 그게 결론이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. 참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서 했던 바로 이 말이 결국은 이 2년 뒤에 결국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본인이 처음에 정치를 그동안 해왔던 논병에 있는 이 마포숯불갈비라는 곳에서 했습니다. 원래는 국회 정론관을 빌렸었는데, 헌화원을 통해서 본인이 아마 정치를 시작한 곳에서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제 마포숯불갈비라는 그 식당을 거기서 빌려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,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거기서 3번을 국회의원을 떨어졌잖아요. 그러면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뭐 거기에 재도전하겠다는지 아니면 떠나겠다는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텐데,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. 본인이 앞으로 어디서 도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것인데, 제가 볼 때는 아마 노원병 다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거기서 워낙 3번이나 떨어졌고, 뭐 지금 실시되는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어디서 가서 뭘 할 것인지 그것 자체가 결국은 뭐 아직 미궁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로 대표되는 이 청년 정치, 이게 왜 실패했는가? 이걸 이제 지금 와서 좀 살펴보면요, 결국 참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흑화됐다고 그러죠. 흑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대선 과정이었습니다.
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경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그때 이제 데리고 와서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뽑았는데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.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을 좀 빚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두 차례나 가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아니,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후보와 여러 가지 맞지가 않는다고 또 사퇴한다? 이거는 정말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. 거기에다가 어느 연설문도 있었지만 본인이 뭔가 이 후보를 좀 이렇게 견인해 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. 근데요, 제가 대통령 선거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이게 대통령 선거 치러서 후보가 일단 결정이 되면요, 모든 게 그 후보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다. 왜냐하면 후보가 국민들에게 나타나는 측면이 분명히 큰데 당대표가 본인이 나서려고 그랬던 거예요. 그러면서 뭔가 정치를 모르는 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뭔가 내가 끌고 가서 교육도 시키고 뭔가 하겠다. 그래서 뭘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윤 후보하고 전혀 맞지가 않았던 거죠.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이런 어떤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이제 성비위 이 문제가 터지면서 결국 이제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사태가 됐고, 그게 뭐 가처분 소송을 거치면서 또 인용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이런 뭐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결국은 이제 이런 사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?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나는 내가 흑화된다는 이야기했죠. 악마화된다는 이야기했죠.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, 물론 뭐 그런 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이거 있다 하더라도 저는 우선 왜 이준석의 정치가 실패했는가? 저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본인의 뚜렷한 어떤 정치적인 비전과 어떤 정적인 어떤 철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데 저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젊다는 거 그거 이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란 게 단순히 어떤 그동안 우리가 보면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어떤 사안에 따라서. 그러다 보니 과연 이준석은 보수냐 진보냐 무슨 색깔이냐 본인의 색깔이 없었다는 거, 그게 아마 이 국민들로부터 좀 도대체 이준석의 이야기하는 정치는 뭘까,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옛날에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좀 영향을 받은 측면들,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본인의 확고한 어떤 정치 철학이 이제 성립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뭐 아무래도 이 품성 문제겠죠. 그동안 안철수 의원과의 어떤 이런 이 대립각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는 역시 유교 사회입니다. 유교적인 어떤 문화가 있고,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품위 있는 이야기, 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줄 것으로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죠.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? 뭐 이 새끼, 뭐 병신, 뭐 등등 이런 말들을 그냥 서슴없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하고는 정치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많았고요. 더군다나 본인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내부 공격을 해왔습니다. 특히 윤 대통령을 공개해서 양두구역이라는 그런 어떤 정말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잘못 팔았다는 이야기죠. 속였다는 이야기죠.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지지층들의 이반이 상당히 심했습니다. 결국은 이런 품성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, 또 이 세 번째로는 정치라는 게 누구와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주로 20대 남성 지지층들 여기에 하다 보니까 반페미니즘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여성 지지층들의 아주에서는 사실 뭐 극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바라게 되는 거죠. 지난 대선 득표를 분석을 해보면 20대 표는 조금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왔는데 반대로 20대 여자들 표는요 압도적으로 이재명한테 많이 갔습니다. 나중에 저희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이 반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. 본인은 20대 표를 갖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나중에 표를 분석을 해보니까 갖고 온 것보다는 뺏긴 게 더 많더라라는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죠.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장외에 있는 지금 다른 세력들과 이 연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의 기본적인 반페미니즘이라든지 어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
전장년과 아주 뭐 대립각을 굉장히 세웠지 않습니까? 물론 그분들의 어떤 이런 시위나 이거는 시민의 불편을 준 건 사실이지만 자칫 이게 장애인과의 어떤 뭐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꽤 줄어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 지금 천하용인에서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지금 잔류하겠다. 잔류 선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천하람 지금 위원장도 아마 지금 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. 허은하 의원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배지를 잃게 되기 때문에 나갈 것 같지도 않고,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붙지도 않습니다. 금태섭 양양자 의원도, 금태섭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. 만약에 당신이 영남 중심의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. 뭐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양양자 의원 이분도 본인은 대통령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면 누구가 얼굴로 내세울 거냐.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. 양양자 의원 이분도 굉장히 본인이 뭐 대통령감이라는 의식이 강한 분인데, 자, 그렇다 보니 이준석이 앞에 나올 것이냐, 금태섭이 앞에 나올 것이냐, 양양자 앞에 나올 것이냐. 이 문제 때문에 세 명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렇다 보니 이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기대는 한동훈 비대위가 망하는 것밖에 없죠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본인이 좀 밖에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대안이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그 방법 이외에는 지금 뾰족히 뭔가 지금 역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.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알겠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진영의 어떤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선거입니다. 자, 거기서 제3의 세력이 그렇게 썩 인기를 끌지 못할 겁니다. 그럼 존재감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뭐 잠복해 있다가 아니면 선거법에서 현행 선거법을 가면 비례정당을 좀 만들어 보다가 그게 또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망해야 본인이 클 수 있다. 뭐 이런 판단을 아마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참 그 결과는 아마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.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참 왜곡되고 했던 정책적 방향들을 다 사실은 틀어놓고 한미동맹이라든지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화 시켰지 않습니까? 물론 뭐 이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 큰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라는 데는 아마 이견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걸 어떻게 이뤄내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, 문제는 이제 사사건건 여기에 발목을 잡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과연 지지층이 현재 남아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좀 쓸쓸한, 언론들이 다들 뭐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. 쓸쓸한 탈당이다. 좀 불쌍해 보이는 탈당이다. 물론 뭐 측은지심을 불러올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여야의 어떤 극한 대결 상황에서는 아마 이 중도층도 거기에 눈을 돌릴 시간은 없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